자, 헌법재판소마저 지금 이재명의 손아귀에 들어갈 그런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세한 말씀 전문가시죠, 황도수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급하게 교수님을 모셔서 이 문제를 원래 걱정을 하면서 이걸 좀 헌재가 좀 잘 좀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예, 아니 진짜 이거 헌재가 이거 왜 이럽니까? 바로 그냥 결정을 했다는 그런 속보가 딱 떴는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원래 그 가처분 요번에 결정낸 게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이 있고 또 위헌재청이 있고 권한쟁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가처분은 지금 인용이 된 거고요. 예. 그러면은 위헌재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본안 재판이기 때문에 네네. 본안 재판을 계속 하게 되죠. 최종적 결정은 본안 결정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뭐 이렇게 할 때 가짜를 붙는 거는요. 예. 가짜 진짜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언제까지가 잠정적이냐면은 본안이 결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다가 법적 지위를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당장 재판관으로서 임명돼서 활동하지 못한다. 요 정도의 의미로다가 이제 뭐랄까 정돈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본안 재판, 그러니까 어떤 위헌이냐 또 권한쟁의 사항이냐 그런 거에 대한 판결이 6월 3일 전에 나오면은 뭐 그러면은 그 두 분 이완규 재판관이나 함상훈 재판관이 임명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6월 3일 전에 나올까요?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대략 지금 이 상황이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6월 3일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네.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임명하고 이제 국회에 인사청문 그 서류를 갖다가 넣는 거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을 제가 그렇게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6월 3일 이전에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 효력이 없는 것이 되든, 효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효력이 있는 대로 임명을 하면 되고요. 가처분 효력은 그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상실되기도 하고 효력을 유지하기도 하고 이런 법률 관계가 되는 거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6월 3일까지는 안 나온다. 예. 그럼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임 대통령이 그냥 신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임명을 못 하죠. 왜 못 하나요? 왜냐하면 인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6월 3일 이후에 가령 인용이 아니라 기각을 한다 그러면 재판관이 생기지 않겠어요. 두 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두 분 재판관, 이완규 재판관하고 그다음에 또 함상훈 재판관 두 분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또 임명한 그 다음 대통령이 임명한 또 재판관 두 분이 있을 거고. 그럼 재판관 자리는 두 개인데 예. 후보자가 4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문제는 다 임명했다는 거죠. 임명했다는 임명으로다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이제 그 6월 3일 이후에 결정이 나왔다. 그럼 결정 여하에 따라서 가령 두 현재 임명된 두 재판관한테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임명한 두 분 재판관은 임명될 수 없는 자리에 임명된 거니까 이 두 임명 자체가 임명 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봐야죠. 당연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이완규, 함상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 복잡하진 않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정돈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된 대통령이 이 두 분의 재판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또 재판관을 갖다 임명을 못하는 상태로다가 유지돼야죠. 근데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언제 그런 원칙을 지켰습니까? 임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명한다 하더라도 결정 여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용이 됐다. 그래서 이완규, 함상훈 그 헌법재판관 그 임명이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면은 새로 된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이제 활동하면 될 거고요. 지위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미 임명 행위가 헌법에 따라서 또는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다 그러니까 두 분 재판관님이 재판관이 된 거고 그 뒤에 있었던 후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임명 행위는 할 수 없을 때 하는 임명 행위니까 이거 당연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새로 된 대통령은 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둘러서 임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못해야 된다. 안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 판단으로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7명 체제로, 그러니까 네.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이번 금요일에 이제 퇴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6월 3일에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출되는 그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예. 그 최종적인 본안 판단, 예. 권한쟁의와 그리고 위헌 심판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임명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법리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예. 법률을 맞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6월 3일 이전에 한다면은 이제 정돈된 상태니까 두 분 재판관이 투입이 되든 또 내진 되지 않든 뭐 다음 후임 대통령한테 부담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뭐 6월 3일 이후에 일이 6월 3일 결정이 될 때 되더라도 그때는 후임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설사 나오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이 떠나고 나서 7명의 재판관이 됐을 때 예.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예. 한 7분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지 거기에 참 불안불안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그러니까 법리 서두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리가 이제 어떤 다른 법리니까 또 어느 이제- 판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어허. 판결도 어떤 결정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려웠거든요. 헌법 예, 예. 교과서에 딱 쓰여져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헌법 교과서에는 단순히 써 있죠.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의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권한 대행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지만 네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펴는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정책을 유지해 가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학자마다. 야,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넘겨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또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으로는 그게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이 됐을 때 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뭐 근데 권한대행 짠.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예. 그럼 그 권한대행도 그 상태 유지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유지죠.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 전쟁 수행하는 건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공백이 되는 것도 채우는 것도 질서 유지 아닌가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해석이 나뉘는 거죠 지금 현재 나눠 있는 형태고 그 나눠져 있는 것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참 이게 굉장히 이 상황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잠깐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나왔던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헌법재판소든지 뭐 이런 모든 사단이 된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이제 이미 입법부는 예. 뭐 거의 180석 정도쯤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그 조국혁신당까지 더하면은 190석이 넘는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요. 예. 거기다 사법부 같은 경우도 우리법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 사법부 곳곳에 요직에 지금 우리법 연구회가 다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헌법재판소의 최고 기관까지 헌재도 행정부가 가져가게 된다면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게 정말 좀 큰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한덕수 대행이 막으려고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그래서 이런 어떤 인용 결정이 나오면은 대선 출마를 결심할 것이다. 이게 극도의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권력마저도 이재명이 차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한덕수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군요.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가능한 분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자체도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죠. 이재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피해를 입었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구도가 지금 예전에 하던 그 정치 형태하고 좀 달라요. 예전의 정치 형태라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제왕적이어서 뭐 국회가 비실비실대고 뭐 좀 막아보려고 그래도 뭐 87년 이전 체제를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의 체제는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이 제왕적인 게 아니고 국회가 제왕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가 과반수로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탄핵 권한은 거의 행사하지 않는 권한이에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탄핵한다는 거는 그 공무원을 파면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의 입장에서 봐도 자기도 국회의원 아니겠어요? 네네. 파면한다는 거는 연금도 뺏어가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자격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권한이라고요.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제명하는 권한인데 이런 권한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를 스스로 자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탄핵 소추하는 권한이 국회의 의결 과반수 의결로 다 되겠다는 거를 국회가 깨달은 거죠. 비로소. 네네. 그러니까 나는 과반수만 되면은 누구든지 탄핵할 거야. 탄핵 소추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다가 국회가 마구 탄핵 소추하는 거를 자기의 뭐 마치 뭐 뭐랄까 쥐가 구멍에 드나들듯이 제멋대로 이제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된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계로 가게 되니까 지금 국회가 국회로서 정치인으로서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지금 손쉽게 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니까 이러한 그 탄핵 소추가 있으면 또 조항이 뭐냐면 즉시 소추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이라든지 주요 정부 요원들이 거기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뭐 한덕수 총리 본인도 본인 자신도 또 과반수 다 탄핵당했고 이런 입장이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봐도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만일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자신이 피해자의 관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를 그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총리로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갖다 국정 운영해 본 경험으로서 아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느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대한민국 운영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될까? 미래가 있을까? 국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5천만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 상태로 미래가 있을까라고 걱정할 만하고요. 이런 걱정 속에서 가령 뭐 현재 야당에서 그 주된 후보자로 등장하는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마저 국회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사법부에서 이재명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칫 대한민국의 독재 국가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보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덕수 총리가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딴 사람 몰라도 이재명이 대권을 잡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런 어떤 그 출마설에 관해서 저도 공감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한덕수 총리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핵심은 이미지죠. 국민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한덕수 총리가 가지는 어떤 뭐랄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좀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고요. 투쟁적인 이미지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역시 경제통이란 말이에요. 경제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사회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인데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도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제가 볼 때 또 여러 그 국정에서 또 이재명으로부터 핍박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도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좋은 자질도 있다. 또 내지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출마 시기는 어느 정도쯤이 될 거라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부분 같은 것이 사실은 이제 정치인의 감각이죠. 예, 가장 적당한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 그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의 그 임명을 두고서 어떻게 보면은 만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가서 지금 가처분을 인용해서 예. 권한대행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임명까지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좀 받고 있는 느낌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만일에 6월 3일 이전에 또 내지는 4월 18일이죠. 지금 재판관 두 분이 나가기 금요일에 전에 나가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요 짧은 시간에 지금 4월 15일이잖아요. 오늘 4월 16일입니다. 16일입니다. 그럼 내일하고 모레인데 이때 나올까요? 나오면은 이제 총리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뭐냐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이거는 중대한 계기도 될 수 있죠. 야,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국의 독재 정권이 태어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명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치적 구도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덕수 총리의 뭐랄까 정치인으로서의 등장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한다면은 독재 대 민주체제 또 여기까지 또 심하면은 그거를 조금 더 끌고 간다면은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게 되는데 이제 이재명을 평가할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제일 크죠.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지금 적지 않다는 거고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좀 밝히고 왔으면 좋은 거예요. 예, 무죄든 유죄든 깨끗이 정돈하고 오면은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건데 만일에 대통령이 끝났다라고 보자고요.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이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헌법 86조인가 84조에 의해서 형사소송 절차가 중지된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형사소송 더 이상 진행 안 된다. 뭐 그럴 거 그거는 아니겠어요? 뭐 특권이라고 생각하겠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은 만일에 어떤 재판부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난 법 해석을 나는 진행할 수 있다고 봐. 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예상하면은 지금 같은 이재명 어떤 대표의 어떤 태도라면은 이 재판부나 재판부 판사를 탄핵하면 되죠. 위반이라고 해서 다수결을 이용해서 국회의 다수를 이용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그럼 직무정지가 되면 재판은 스톱될 거고요.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순간 5년 내내 형사 재판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됐어요? 그러면 5년 뒤에 형사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이제부터 뭐가 진행돼요? 다시 또 재판이 진행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 재판의 내용이 그냥 뭐 교도소 1, 2년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재판의 내용이 미안하지만 다 특가법, 특경법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유죄로 인정됐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뭐 이런 죄가 이제 질비하다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대통령을 이 자리에서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그러면은 교도소 가서 있는데 차라리 내 대통령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봤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라 그럴까 자르의 탄생인가요? 예, 이게 이제 이거를 위험하게 저는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왜냐? 사법 리스크를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이 뒤가 오히려 불안할 수 있다. 이런 것 예.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큰 정치, 긴 정치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위험성을 크게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얼마나 위험하냐. 거의 영구 독재를 꿈꾸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핍박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도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후보자를 놓고서 비교한다면은 그런 어떤 선거 전략도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오늘 나온 지금 조금 전에 나온 헌재의 결정을 딱 보니까 드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왜 쿠데타라고 하는 게 군인들이 총 들고 막 정부를 전복하고 하는 그런 쿠데타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예. 정말 저 헌재에서 이렇게 권력을 이용을 해서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조용한 쿠데타가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아무튼 뭐 쿠데타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네네. 쿠데타의 개념 정의 자체가 정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예. 정권을 교체하는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사실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국민의 어떤 그 선거에 예. 의한 어떤 그 정권 교체를 말하는데 그거 네. 말고 이러한 선거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이전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뭐 쿠데타라고 이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거를 거쳤으니까 그건 쿠데타는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학자들의 몫이 되겠죠. 참 그렇습니다. 참 이거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속보가 떠가지고 여러분께 그래도 좀 전문가의 그 해설을 좀 들어봤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빨리 좀 결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황도수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님과 함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완규 함상훈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